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근데 저 긴장시키려고 또 여기까지 오셨을 리는 없을 테고, 아마도 한국은행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강의 경험이 그렇게 일단 많지 않아서 좀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호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경제연구원이라는 곳은요, 우리 한국은행의 목표 아시죠?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이제 이런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 집단이고요, 부서이고요. 거기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연구가 오늘 말씀드릴 시장 유동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각각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등등의 유동성을 측정을 하고 이러한 유동성 지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주제는 시장 유동성이고요. 처음 50분 동안에는 시장 유동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하고 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10분의 휴식을 가진 후에 나머지 30분은 한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제가 한 연구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유동성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유동성이란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사전적 의미의 유동성은 리퀴드리, 여기 리퀴드, 액체가 들어가죠. 그리고 한자로 얘기를 하면 유동성, 흐를 유, 움직일 동, 성품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면 액체와 같이 이리저리 흘러 움직이는 성질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그냥 인생은 물 흐르듯이 살아가라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액체와 같이 자연스럽게 어떤 이제 프릭션 없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사전적 의미의 유동성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적 의미의 유동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세 가지로 한번 이제 유동성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생각하시기에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통화량은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유동성은 우리나라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나 흘러다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두 번째, 유동성은 우리나라의 자본에서 자본 조달이 얼마나 유용한지, 용이한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세 번째, 유동성은 시장에서 거래가 얼마나 용이하게 일어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잘 들으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손 드실 차례입니다. 1번, 유동성은 통화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해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유동성은 자본의 차입의 용이성을 말한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럼 세 번째, 유동성은 거래의 용이성을 말한다. 야, 거의 33, 거의 100, 거의 딱 이제 같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은 사실 경제학적 의미의 유동성은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유동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제 주체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유동성을 정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내용이 이제 통화량과 관련된 유동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아마 우리가 아는 M2, LF, 강의 통화, 협의의 통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통화량이 이제 유동성이 될 수 있고 이를 시중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자본 차입이 돼서 얘기를 한다면 이 자본 차입이 얼마나 용이하게 일어나는가를 보는 유동성을 또 자본 조달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입장이나 그런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 이제 거래가 또 얼마나 용이하게 일어나는가가 또
이슈가 되겠죠? 이런 유동성을 사실 시장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경제적 관점에서 유동성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계단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금 여기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뭐 현금 괜찮죠, 선물로. 괜찮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교환의 가치가 높고 그리고 이제 거래도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통장을 누가 준다면 어떻습니까? 약간 좀 번거롭죠. 우리 은행도 가야 되고 통장에서 돈도 빼야 되고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동성이 조금 낮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을 준다면 어떨까요? 계좌도 열어야 되고 누가 이제 내 거래 상대방이 누군가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무척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동성이 좀 더 낮은 것 같고요. 실물 자산, 그냥 돈으로 주지 쓸데없이 예쁘지도 않은 가방 이런 거 받으면 우리 어떡할까요? 팔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유동성의 개념에서 보면 현금이 제일 최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중앙은행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우리는 이제 통화량을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외환 위기를 겪고 이후에 이제 1999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통화 정책을 이용해서 이제 통화량을 이용해서 통화 정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통화 정책의 수단은 정책 금리죠. 이제 금리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통화량은 중앙은행에서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정보 변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융 안정이 좀 강조가 되고 또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금 주식이나 채권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시장 유동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과연 시장 유동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하는가인데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시장 유동성의 정의는 거래의 용이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금융시장이라 함은 우리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를 말하는데요. 얼마나 거래가 용이하게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개념이 주식이겠죠. 그죠? 주식인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뭘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일단 내가 얼마에 몇 주를 거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하는 거래량과 원하는 가격에 내가 신속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이때 추가적인 거래 비용도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의 정의인데요. 그래서 유동성의 정의를 다시 얘기해보면 거래 비용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가격 충격이라는 측면도 있고 거래량이라는 측면도 있고 거래 속도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거래 비용은 낮을수록 거래가 용이할 것이고요. 가격 충격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원하는 가격에 거래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가격 충격이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가격 충격이 큰 경우에 내가 지금 1,000원에 사야 된다 하고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가격의 변동을 크게 만들었다. 이러면 충격이 커지면 1,200원으로 올랐다. 이러면 나는 보이지 않지만 손해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습니까? 그래서 가격 충격이 크게 되면 유동성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또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거래량이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죠. 상대방을 찾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많은 거래량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동적이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 속도도 당연히 빨리 일어나면 되게 좋은 유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참 쉽죠. 이렇게 보세요. 유동성은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쉬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측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학자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하나하나의 측면에서 각각의 유동성을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측면에서 유동성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게 이제 조합을 해서 유동성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도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문제고요. 지금 이제 현재 유동성으로 사용하는 지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첫 번째로 양적인 측면의 시장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적인 측면이라고 했는데요. 딱 거래가 얼마나 용이하게 일어나는가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거래량이죠. 그래서 거래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질적 측면의 시장 유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질적 측면일까? 그런데 아마 질이 좋다 이런 것은 좀 더 어떤 면에서 정확한 소스로 정확하게 어떤 유동성을 측정을 한다라는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참 컴퓨터 기술이 참 좋아졌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집에서 하게 되면 몇 주에 얼마에 사겠습니다라는 주문을 하게 되면 그런 주문들이 이제 거래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로 몇 분 몇 초에 누가까지는 사실 이제 개인정보니까 알려주지 않고요. 그런 정보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이런 유동성을 측정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 주식 거래 데이터가 한 8테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실시간 거래 데이터로 99년부터 최근 2013년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거래도 만약에 주식을 하셨다면 그 중에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거래 과정, 트레이딩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한번 유동성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이 스프레드, 심도, 가격 충격 등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양적 측면의 시장 유동성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실거래는 아니고요. 굉장히 좀 단순화시킨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S전자를 이제 주문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더 드리븐 마켓이라고 해서 주문 주도형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NIS나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 마켓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주문을 받아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주문을 하면 알아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 A군이 보이죠? 이제 A군도 나는 20주를 사야겠어 하고 매수 주문을 지금 냅니다. 그러면 이제 B양이 여기서 그럼 나도 한번 팔아볼까? 다행히도 같은 수량의 거래 가격을 이제 100만 원이라는 거래 가격에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로 합작된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는데 거래가 일어나면 이제 거래소에 이제 거래량이라는 항목에 20주. 근데 여기서는 둘을 합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딱 이렇게 거래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20주가 일단 거래가 되었다는 이제 기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를 하는데 내가 쓴 총 비용은 얼마인가? 20주고 100만 원이죠. 그래서 둘을 곱하면 내가 총 사용한 금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이고요. 또 거래량을 보면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 회전율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보면 이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각 주식별로 거래를 다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한 후에 우리나라에 보면 상장 주식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에 상장된 주식수가 총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 따라서 평균 상장 주식수를 구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있으면 그 총 상장 주식수분에 우리가 얼마나 거래를 했나를 측정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래량 회전율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총 상장 주식수인 2,000주분의 이제 나의 거래량, 일정 시간 동안의 거래량이 2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간단히 제가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다음을 보시면 우리 네이버 금융 아시죠? 그래서 네이버 금융 딱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제가 S전자라고 했는데 S전자 이렇게 딱 치면요. 이런 정보가 딱 뜹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또 투자 정보가 있어서 우리는 상장 주식 수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양적 측면의 유동성을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이제 기업 간의 비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전자라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임의로 찾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A전자가 나오고 똑같은 양식으로 주식 가격도 있고 거래량이 있고 뭐 상장 주식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양적 유동성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두 개를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죄송합니다. 보시면 S전자의 거래량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4만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A전자는 어떤가요? 한 19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이 많다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S전자가 뭔지 이제 대충 감은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의 1위, 어떤 측면으로도 이제 시가총액도 1위고 어떤 측면에서 시장 유동성을 측정해도 1위인 회사가 바로 S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유동적인가를 평가를 하게 되면요. 거래량이 A가 더 많네? 그러면은 A가 더 유동적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 거래대금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라는 측면에서 가격을 고려하고 보면 거래대금이 A전자는 굉장히 낮고 S전자의 경우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기업 간의 비교를 할 때는 항상 가격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거래량이 필요가 없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왜 한 주식이 있으면 시간이 흐를 때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아마 사용하면 되는 것이 이제 거래량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내용을 아는데, 뭐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직접 매저를 해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한 가지 이제 뉴스를 찾았습니다. 제목, 작년 거래량 감소에 주식 회전율도 뚝. 우리는 이제 회전율이 뭔지 알죠? 거래량 분의 상장 주식 수죠. 그래서 당연히 분자인 거래량이 감소하면 뭐 회전율도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지난해 거래량이 감소하자 주인이 바뀐다.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또 주인이 바뀐다라고 이제 해석도 가능하겠죠.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보면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 236.14%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1년간에 이제 총 거래량을 싹 더합니다. 더하고 나누기 이제 평균의 상장 주식 수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 이 정도의 값이 나올 수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회전율도 감소하게 된다. 이 정도로 빨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르게 이제 또 매저를 하는 방법이 질적 측면의 유동성이죠. 거기서 제가 아까 호가 스프레드, 뭐 가격 충격, 심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또 네이버의 금융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투자 정보가 오른쪽에 약간 있었죠. 그런데 저기에 호가 10단계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면 호가에 대한 정보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2002년 전에는 호가를 5단계까지만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뭐 2002년 이후에 사실 10단계가 됐는데요. 이런 이제 제도가 바뀔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이제 동일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호가를 공개한다는 측면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내 전략을 시장에 공개한다는 측면도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나 공개를 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투명성이라는 거 할 수 있는데요. 정보가 더 많이 공시될수록 유동성이 더 활발하더라는 결과가 많이 나와서 시장이 좀 더 좋아지더라는 결과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로 호가도 10단계까지 공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아마 동일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가가 무엇이냐? 호가라는 것은 이제 주문장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 주식을 팔 거야 하는 매도자의 이제 주가, 여기 호가라고 하죠. 호가가 있고 또 매도 잔량, 내가 얼마에 팔겠어라는 이제 주문이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 가격이 있고요. 여기. 그리고 매수 잔량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에 사겠어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쫙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한다, 주식을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격은 당연히 높게 받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체결이 되려면 이제 또 매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또 시장에 있죠. 그래서 매수자는 어떤가? 싸게 살려고 하겠죠. 그럼 싸게 살려는 사람과, 막 마이크 때문에 좀 그런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싸게 살려는 사람이 여기 있고, 비싸게 받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체결이 되려면 이렇게 조금씩 좁아져야지 거래가 체결되겠죠. 그래서 거래 체결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 호가가 뭐냐라고 하면 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이 가격. 파란 것 중에서 제일 아래 가격을 우리는 최우선 매도 호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매수 호가는 어떤 거냐? 나는 주식을 사겠다라고 했는데요. 사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들이 당연히 좀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최우선 매도 호가와 최우선 매수 호가의 차이를 우리는 호가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호가 스프레드도 이제 뭔지 아셨는데 이렇게 보면 S전자는 호가를 보시면 매도 호가가 126만 5천 원이고 최우선 매수 호가가 126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S전자의 호가 스프레드는 1,000원. 그러면 A전자는 어떤가요? A전자의 최우선 매도 호가는 581원, 최우선 매수 호가는 580원. 그래서 그 호가 스프레드는 1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호가 스프레드가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거래가 잘 체결되려면 호가 스프레드가 작은 게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호가 스프레드가 투자자들에게 무슨 의미냐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이제 주식을 팔겠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가격은 126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래를 즉시 체결을 하고 싶다. 그런다면 호가만큼이 1,000원을 양보를 하면 딱 1,000원을 양보를 하면 거래는 즉시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자에게 호가 스프레드는 일종의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매수자에게는 어떤가?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즉시 거래를 하려고 하면 또 1,000원을 더 주면 즉시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호가 스프레드는 두 거래자에게 거래 비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 스프레드가 높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순 비교했을 때 S전자는 1,000원이고 아까 A전자는 이제 1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A전자가 그러면 더 시장에서 유동적인가? 답은 아니겠죠. 아까와 이전과 동일한 이제 이유로 이런 경우에도 가격을 또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격을 조정을 하고 이제 호가 스프레드를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격을 고려하고 해보니까 S전자의 경우는 0.08%가 나오고요. A전자의 호가 스프레드는 이제 0.17%입니다. 이 호가 스프레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전 주식을 해서 이제 호가 스프레드를 계산을 하고 봤을 때도 S전자가 1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가 스프레드를 또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의 심도라고 하죠. 시장의 심도라는 것은 이제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나 많은 주문들이 대기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매도 잔량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나는 이제 팔겠다라고 하고 대기하고 있는 주문들이고요. 이쪽은 빨간색의 이제 큰 숫자, 오른쪽의 큰 숫자는 내가 사겠다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들이 되게 많다면 당연히 시장이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아까 용어를 시장의 심도고 뎁스라고 했죠. 그리고 유동성을 참 물에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이 깊은데 우리가 돌을 던지면 그 충격이 굉장히 작겠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이제 충격이 작을 테고, 물이 굉장히 얕은데 돌을 확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확 튀어서 그 충격이 크겠죠? 그럼 시장에서도 이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딱 봐도 잘은 모르겠지만 S전자는 뭔가 깊어 보이죠. 거래량, 주문량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뭔가 깊어 보이는데 A전자 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좀 뭔가 깊어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은 사실 대량 주문이 막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량 주문을 어떤 사람이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 경우에 S전자에는 주문들이 빽빽하게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A전자는 어떨까요? 대량 주문을 확 던지게 되면 가격이 변화가 크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시장의 심도가 많으면 유동적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유동성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충격이라는 것인데요. 가격 충격에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심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가격 충격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주문 시점에서 균형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라고 이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 시점, 우리가 호가 이제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대충 내가 이 정도 내면은 내 주문이 체결되겠구나라는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문에 체결을 하려고 이제 주문을 딱 내려고 하는데, 그러고 주문을 냈는데 만약에 그 1초 차이로 어떤 이제 대량 주문이 일어났다면 그 가격의 변동은 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주문해서 할 때 이제 생각했던 가격과 실제 해결했던 가격이 굉장히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말할 때 가격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 단위로 이제 거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초 혹은 뭐 5분 단위나 1분 단위나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 1분 내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면 이런 가격이 많이 변하는 경우는 가격 충격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 충격을 측정을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미우드라는 학자가 하나 제시를 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개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스마트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겠죠. 거래 대금이란 정보는 일일 정보로 가능을 합니다. 일일 정보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이죠. 그래서 거래 대금을 가지고 딱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이제 일일 동안,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하루 동안의 이제 가격 변화와 거래 대금으로 나누어서 보면 이게 가격 충격이 클 수가 있다, 가격 충격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간의 가격 변화가 거래량에 비해서 엄청 크다라는 것은 당연히 가격 충격이 큰 메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 충격이 크면 유동성이 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사를 또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기사를 찾고 이제 딱 읽어보니까 제목이 국고채 지표물 거래량 지난해 사상 1200조 돌파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좀 한 밑에쯤 보니까 뭐 국고채 지표물이 유동성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유동성이 뭔지 알죠? 그래서 한 가지 측면에서 유동성이 좋아졌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뭔가 좀 불안전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 기자분이 유동성이 최고치를 갱신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장에서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밑에 읽다 보면은 보세요. 시장 심도도 강화됐어요. 우리 시장 심도 아시죠? 이제 거래가 얼마나 주문량이 대기하고 있는가 또 보면 그런 시장 심도도 강화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좀 밑에 읽다 보면 호가 스프레드 아시죠? 일종의 거래 비용인 그 호가 스프레드도 축소됐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딱 보실 때 좀 약간 유념하셔야 될 게, 시장 유동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유동성을 측정을 해야 한다 정도 여기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 예로 해서 이제 시장 유동성의 측정 방법까지 막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왜 시장 유동성이 중요하지?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에게만 중요한 것인가? 아니겠죠.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책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시장 유동성이 사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시장 유동성이 중요한가? 제가 찾은 첫 번째 이유는요. 시장 유동성은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회사 중에서 MSCI라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회사가 뭘 하느냐 하면 각국의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어떤 회사가 선진 증시에 속하고 어떤 회사가 이머징 마켓이고 프론티어 마켓이고 이런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을 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준으로 이제 사용한 것이 물론 우리 경제의 발달 정도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규모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리퀴디티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유동적인가를 지켜보는 그런 이제 리퀴디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사실 유동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세계에서 이제 그런 주문 오더 드리븐 마켓 중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이때는 거래 대금 측면에서 봤는데요. 당연히 좀 거래량은 무리가 있겠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틀리니까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제 하고 봤더니 9위 정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9위 정도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정도고요. 유동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여러분들 우리 경제도 뭐 좋고 이제 시가총액도 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이 바라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머징 마켓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이제 선진국 대열에 끼워야 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외환 시장입니다. 우리 $1의 한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만 조금 고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을 선진 지수로 이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유동성도 제가 국가의 그런 주식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 두 번째 이유. 그럼 시장 유동성은 또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주식의 가치가 비슷한 두 가지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한 주식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다른 하나는 유동성이 낮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 거 사시겠어요? 네, 당연히 유동적인 주식을 사시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동성이 낮은 주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보상은 당연히 가격이나 아니면 높은 수익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유동성이 낮은 주식을 보유할 때는 더 큰 대가, 더 큰 수익률을 이제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의미로 좀 이제 학계에서 얘기를 하면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격 결정이 왜 중요하냐? 이번에 이제 2013년도 노벨 경제학상 누가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분야에서 받았는지도 아시나요? 어떤 분야에서 받았냐면요. 이번에 다 자산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되게 관심이 많죠.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막 알고 싶죠.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 3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행동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이제 로버트 실러가 받았고, 다른 사람은 이제 계량 경제학자인데요. 라스피터 한센이 받았고, 다른 사람 한 명 더 이제 유진 파마가 받았습니다. 유진 파마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산 가격 결정의 이론을 공부하게 된다면 정말로 지겹게도 볼 그 이름입니다. 논문마다 나오는 이제 그런 이름이라 이제 현대 경제학 혹은 재무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 시장은 효율적이다. 그리고 주가 수익률은 항상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캐페 모형 들어보셨죠? 그래서 캐페 외에 또 두 가지의 더 캐페 시장 위험을 설명하는 그런 것인데 그거 외에 두 가지 더의 이제 팩터를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즈, 기업의 규모, 소기업인가 대기업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북투마켓이라고 해서 이게 가치중과 성장중과에 따라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말하기를 주가 수익률은 이런 이제 3가지 팩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는 겁니다. 뭔가 아직도 빈 곳이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학자들이 아마 그 중에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요인이 유동성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동성 프리미엄과 같은 논리로 이제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유동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은 또 자산 가격 이론, 결정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시간 아직 있으니까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 유동성이 향상되면 기업의 자본 비용을 감소시켜 투자를 증가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본 비용이 뭐냐?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제 자본 비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되게 좋은 사업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무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하는 자금 방법에 대한 이제 이론인데요. 그래서 자본 비용은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그 비용이 이제 틀릴 수 있겠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업 재무에서 보통 얘기할 때 많은 이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마이어가 얘기한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자본 조달 우선순위 이론이고요. 그게 이제 패킹 오더 티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어떤 거냐라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요. 보통 나는 굉장히 좋은 사업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외부 투자자들은 이게 뭐 좋은 사업인지 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정보 비대칭성, 경영자인 나와 그런 외부 투자자들과의 어떤 거리가 있겠죠. 이제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제 사업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사업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본으로 활용하면 뭐 다 되겠지만 뭐 돈이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은행이라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좀 이렇게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고 나와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하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자본 조달 비용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사업가가 선택하는 방법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외부자, 여러분들 뭐 경영자가 이렇게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그 경영자가 왜 주식을 발행하는지 사실 알기는 힘들죠. 뭐 어떤 사업안이 있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알 수 없는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외부 투자자의 이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가 지금 회사에서 가격이 지금 회사 그 주식 가격이 고평가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평가됐으니까 가격이 높아서 얘를 발행하고 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보통 미국 시장에서는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요. 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이죠. 경영자는 당연히 주식을 이렇게 올리고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발행을 했더니 나는 되게 좋은 사업을 가지고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비용으로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발행을 제일 꺼리는 자본 조달 수단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주식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시장 유동성이 향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장 유동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거래가 그만큼 활발히 일어나면서 거래와 함께 여러 정보들이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거래 활동으로 인해서 외부 이제 투자자와 경영자 간의 이제 거리를 좀 좁혀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자자가 굉장히 좋은 사업안을 가지고 나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가격이 이제 보고 고평가로 판단하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그 정도가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좀 감소할 수 있고 자본 조달 감소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개개인의 투자가 늘어난다, 개별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성장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나 뭐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여러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야 하는 요소가 시장 유동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말하는 시장 유동성의 중요성인데요. 시장 유동성은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 금융위기가 왔죠. 이렇게 되면서 아마 뉴스를 보더라도 시장 유동성이 어떻고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위기가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죠.
이제 막 불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안전자산을 좀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뭔가 좀 안전자산,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이제 현상을 영어로 말하면 flight liquidity 혹은 flight quality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영어 단어가 참 신기하죠. 이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을 향해서 날아간다. 좀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전 퀄리티, 이제 그런 질이 좀 더 좋은 그런 자산을 향해서 날아간다. 그런 현상을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을 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서 높은 자산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채권시장이 조금 더 안전한 시장으로 이제 간주되는데요. 그럼 왜 그런가? 보면 채권이라는 것은 뭐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채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국가에서 보증하는 경우도 그리고 많고, 또 이제 뭐 회사채 같은 경우도 회사는 이제 부도 날 확률이 있으니까 불안하기는 한데요. 주식에 비해서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는 이제 그런 잔존 가치가 남았을 때 회사의 부도가 났다고 치더라도 그런 잔존 가치에 대한 어떤 청구권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주주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이제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미국의 이건 경우이고요. 연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회색 선들이 막 보이죠. 이제 회색 선들이 보이는데 이 회색 선은 불황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때는 우리가 지나고 봤더니 불황기더라라고 하는 점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 까만 선, 실선이 보이시죠? 이 검은 실선은 가격 충격을 나타냅니다. 아까 우리 봤죠? 가격 충격. 가격 충격이 크다는 것은 유동성이 낮다로 해석을 하실 수 있죠. 그렇게 되는데 보면 이제 회사가 미국에서 불황기가 왔을 때 이 가격 충격의 값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기에는 가격 충격이 올라갔으니까 유동성이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 점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불황기가 오니까 가격 충격이 그냥 정점을 이루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행태를 많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만 보면 유동성이 먼저고 이제 불황기가 온 건지 불황기가 와서 유동성이 나빠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테스트가 있죠. 어떤 거냐? 그랜저 코저 테스트 아마 여기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아는데 좀 아시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DP가 어떤 유동성의 변화를 예측을 하는지, 여기서 GDP라는 것은 당연히 경기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지표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GDP가 이제 그랜저 코즈해서 유동성이 나빠졌는지 아니면 유동성이 나빠져서 GDP가 나빠졌는지 우리는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또 미국 시장에서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를 했는데 여기 아까 이전 앞에서 제가 소기업의 플라이트 리퀴디티, 플라이트 퀄리티 하면서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소기업의 유동성은 좀 위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고 대기업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소기업의 유동성이 급격히 마르면서 이제 시장에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GDP가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변한 것은 아니죠. 픽값이 굉장히 높고 카이스퀘어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 별표가 이제 유의하다는 표시인데요. 유의하다는 표시도 없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소기업의 유동성이 경기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시그니피컨트하고 픽값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유동성이 변화가 먼저 오면서 경기가 좀 더 나빠지더라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기업의 유동성은 당연히 위기가 오면 소기업에서 이제 대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대기업의 유동성 자체는 경기를 반영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생각보다 제가 너무 말을 좀 빨리 했나 봅니다. 시간이 조금 빨리 가고 있는 느낌은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시장 유동성의 중요성. 보시면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내용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본 조달의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본 조달이 얼마나 용이한지, 자본 차입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나타낸 것이 자본 조달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사실 이러한 자본 조달 유동성이 시장 유동성과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 조달 유동성이 나빠지면 시장 유동성도 덩달아 나빠지고 시장 유동성이 나빠지면 자본 조달 유동성도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현상은 위기 시에 더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유동성 악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리는 자본 조달 유동성의 악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본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겁니다. 그죠?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겠죠. 거래량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유동성은 어떻게 되나요? 유동성은 또 나빠지겠죠. 그죠? 근데 유동성이 나빠졌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시장 중요성의 중요성 얘기할 때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 가격은 유동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자산 가격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산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금융 자산이 내가 돈을 빌릴 때 어떤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담보의 가치가 또 하락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내가 자본 조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본 조달 유동성이 다시 악화되는 이렇게 되면서 계속 시장의 유동성이 자본 조달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 통화 정책을 실행하거나 어떤 정책 당국자가 뭔가를 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자본 조달 유동성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위기가 왔을 때 자본 조달 유동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예를 들면 금리를 조금 낮춘다라던가 아니면은 양적 완화 많이 했죠. 그런 양적 완화를 쓴다던가 아니면 총액 한도 제출을 늘린다던가 이제 그런 정책을 해서 자본 조달 유동성을 좀 더 좋게 만들면 이런 연결고리를 그래서 유동성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를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도 또 시장 유동성은 그런 정책 당국자들이 또 유의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제가 시장 유동성의 중요성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좀 이제 듣느라 좀 피곤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손 한번 볼까요? 손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그냥 왜 그러냐 보면은 검지도 있고 약지도 있죠, 우리. 그러면 이제 그 높이를 비교를 대충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약지가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약지가 내가 더 길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약지가 더 길다. 예, 그리 많지는 않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그냥 제가 좀 읽다가 그냥 최근에 어떤 캠브리지 영국의 어떤 교수가 나온 연구 결과를 봤는데 조금 재밌는 좀 결과라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래 봤더니 이제 월가에서 일하는 여러 증권맨들이 있죠. 증권맨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봤더니 약지가 굉장히 길어요. 약지가 긴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우리가 이제 태아에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태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약지가 길다라는 이제 연구가 있는데 그 약지가 길다? 그러면 이제 남성적이다라는 것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난 좀 투기를 좋아한다, 도박을 좋아한다까지 어떻게 많이 가면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시장이 좋을 때는 내 약지가 긴 사람들이 굉장히 증권맨 월가에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위기가 왔죠.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기 막 시작합니다. 이제 비난을 하면서 너네가 투기적 성향이 많아갖고 시장이 이렇게 나빠진 거 아니냐, 다 너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여자를
여자를 이제 월가로 이제 보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여학생들이 오셨는데요. 이제 지금이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월가로 가시면 될 거요 같고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손가락이 그렇다고 약지가 좀 긴 사람들도 긴 분들도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들이 딱 모아놓고 똑같은 테스트를 했더니 약지가 길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월가를 읽더라도 이제 매력적인 남성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월가의 어떤 여성분과 잘 된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저희 지금까지는 이제 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장이고요. 이제 한 챕터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쪽에는 제가 사실 처음에 소개 드릴 때는 책은 유동성의 동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동향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연구랑 관련된 건데요.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2013년 10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양 사태 충격파,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지속 가능성,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동양 그룹의 부도가 나기 전에 여러 회사들의 부도가 있었죠. 뭐 STX, 웅진, LIG. 우리가 익히 들어본 이제 회사들의 부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 우량 기업과 비우량 등급 간의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이슈가 되면서 위에서 이제 얘기가 왔습니다. 한번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이제 회사채 시장의 스프레드의 양극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를 이제 이 이슈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아마 시장 유동성을 이용을 해서 아마 회사채 스프레드의 양극화를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2014년 4월에 발간 예정인데요. 이제 이슈 노트라고 해서 간략하게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금융 현상, 경제 현상을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그런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과 함께 쓴 페이퍼인데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의 이제 양극화와 시장 유동성이라고 해서 곧 발간 예정이고요. 이제 이 페이퍼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일단 뭔지를 이제 알아야 하니까 그 전에 그래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무엇이냐? 이제 회사채에도 보면 등급이 막 있죠. 등급이 있는데 보통 우리 성적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가 굉장히 이제 신용 등급이 좋은 회사채는 AAA부터 시작해서 AA 풀, AA-부터 D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AAA가 제일 신용이 좋은 케이스고요. 그렇게 쭉쭉 내려가서 B-까지가 보통 이제 우량채로 분류가 되고요. 그 이하는 비우량채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는 B-니까 그래도 우량채에 속하긴 하는데요. 제가 이 이제 연구를 할 때 약간의 문제점은 B 등급 이하는 거의 유동성이 거래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A 등급 이상이면 그냥 우량채, 신용이 좋은 등급으로 간주를 하고 그런 A 등급 이하면 이제 좀 신용 등급이 낮은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한 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뭐냐라고 보시면요. 여기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란 선은 이제 AA 스프레드라고 해서 AA- 등급의 이제 금리를 나타내고요. 빨간 선은 이제 BBB- 등급의 금리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이 금융위기 때 당연히 이제 위험이 높아지면서 스프레드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AA-나 BBB-나 상관없이 이렇게 금리 스프레드가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점프를 하는데 이제 보면 AA- 등급은 이전보다 점프를 한 이후에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최근에는 회복을 했죠. 그런데 BBB-를 보면 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프를 한 후에 여전히도 이제 이전보다도 높은 이제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이제 좀 의문이 생기죠.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면,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입니다. 그럼 회사채와 국고채를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국고채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장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파산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채는 어떤가요? 회사채는 뭐 파산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딱 우리가 이 이제 정의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이런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를 설명할까라고 생각하면 파산 위험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파산 위험이 대부분의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스프레드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파산 위험을 혹은 또 신용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신용 위험이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의 차이를 다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것을 신용 스프레드 퍼즐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요인이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유동성인 것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동성을 측정할 때 이 데이터 같은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는요, 장외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는 그런 거래라기보다는 전화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장외에서 이제 거래자들 간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가섭 스프레드라던가 이런 그런 가격 데이터가 정확한 정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단점 때문에 제가 선택한 매저는 가격 충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미우드가 제시한 방법이라면서 제가 보여드린 방법 있죠. 그래서 거래 대금, 하루 동안에 거래 대금을 계산을 하고 이제 일별로 이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별 채권 수익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비유동성이라는 가격 충격 측면에서의 유동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히 비유동성이니까 우리는 알죠. 가격 충격이 크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낮다라는 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매저를 가지고 신용 등급별로 유동성을 한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유동성 측면이고 또 가격 충격이니까 가격 충격이 크다라는 말은 유동성이 낮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삐삐삐 등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동성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점점으로 된 연두 색깔이 이제 삐삐 등급의 유동성을 나타내고요.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확 뛰었던, 유동성도 나빠졌던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뭐 다른 등급에서도 보면 AA 등급이나 그 이상에도 유동성 금융위기를 주변으로 해서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특히나 보면 삐삐삐 등급의 유동성이 극히 나빠지는 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 특히나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끝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삐삐삐 등급의 유동성이 나빠졌는데, 이 시기를 봤더니 AA 등급이나 그 이상의 등급은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는데, 이런 LIG나 개별 회사채의 부도 사태가 일어났을 때 특히나 삐삐삐 등급의 유동성이 악화되더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의 상당 부분은 유동성에서 의해서 설명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모형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동성과 회사채 스프레드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자산 가격의 우리 결정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회사채 여기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에 대한 좀 더 높은 어떤 보상을 요구하죠. 이제 그런데 이 경우에 보상이 회사채 시장에서의 보상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금리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비유동성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아지면 스프레드는 높아지는데, 근데 그 매저 자체가 비유동성을 나타내는 매저이기 때문에 베타1은 플러스라는 사인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이제 만약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맞다면 이런 베타1은 플러스를 가져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매크로 변수들을 여러 가지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CDS라든가 주가 수익률, 산업 생산률, 통화량 이런 것들을 통제한 후에 또 이제 과연 비유동성이 회사채 스프레드를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는가를 봤고요. 여기서 CDS를 넣은 이유는 아까 신용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용 위험에 대해서 일부러 어떤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CDS를 넣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비유동성이 이제 파지티브를 가지고 특히나 신용 등급이 낮은 삐삐삐 등급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설명하는 정도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는 이제 유동성이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지지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에 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스프레드를 분해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파란 부분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어떤 이제 오토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거를 제외한 부분이 이제 연두색이 사실 유동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A 등급의 회사체의 유동성이 있고 PPP 등급의 회사체의 유동성이 있는데 그냥 대충 봐도 훨씬 더 이런 PPP 등급의 유동성이 중요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금리 스프레드의 차이가 나는 게 상당한 부분이 이제 회사체 스프레드, 특히나 신용 유동성 낮은 등급에서 유동성과의 관련이 큰 것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을 보시면 제가 또 금융위기 전과 후에 대한 이제 결과도 리포트를 했습니다. 보시면 금융위기 전에는 보면 유동성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한 게 많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를 보면 유동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이트 리퀴디티 같은 현상이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유동성이 금융위기 이후에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AA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하지도 않는데 이후로 갈수록 금융 등급 그 신용 등급이 낮아질수록 유동성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체의 경우에 유동성이 낮아서 아마도 이런 금리 스프레드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한 것이 이제 개별 부도 사태가 맞죠. 근데 발생한 그 순간에 이제 더미 변수로 그 날짜마다 이제 더미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미 변수를 만든 개별 부도 사태에다가 비유동성을 곱하게 되면 사실 개별 부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동성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봤더니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체의 경우에는 별로 그닥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둘을 곱한 경우에 봤을 때 이제 개별 부도 사태가 났을 때 보면 삐삐삐 등급이나 삐삐 등급,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급격히 커지는 거죠. 이제 이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 개별 부도가 일어나면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채권이 이제 유동성이 신용 등급이 낮은 삐삐삐 채권이다. 그런데 이렇게 스프레드가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이런 비유동성과 관련이 높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금리 스프레드,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유동성, 그러니까 즉 특히나 저신용 등급의 채권의 유동성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을 이용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한 것이 각각의 이제 최근 동향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시장에서 한번 유동성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유동성을 측정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방법은 스프레드 아시죠? 아까 말했던 호가 스프레드의 대용치로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호가 스프레드를 사용을 해서 유동성을 측정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가 스프레드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래 비용이 크다는 뜻이므로 유동성이 낮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2008년 과 9년 사이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즉 호가 스프레드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나빠진다는 것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딱 행태를 보입니다. 즉 아직 제가 그런 이제 테스트는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유동성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위기가 오고 있다라던가 경기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어떤 연구를 밝힌다면 되게 중앙은행이나 여러 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처 리서치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유동성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경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내용, 이제 준비한 내용은 오늘 다 끝났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경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